비행기 아래는 벌써 황금빛 저녁 노을 속에 야산들의 그림자가 짙어져 가고 있었다. 평야는 환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빛이었다. 이 지방은 겨울이 지나도 평야에 오랫동안 눈이 남아있는 것처럼 저녁 황금빛 노을도 오래 남아있었다. 먼 남극 지방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파타고니아 선 우편기를 조종해 오던 파비행은 어떤 항구의 수면처럼 그 고요함과 움직이지 않는 구름이 그릴 듯 말 듯한 그 잔주름 같은 표시로 황혼이 가까워옴을 알았다. 그는 널찍하고 복스러운 물고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고요한 풍경 속에서 그는 마치 목동이 소풍이라도 하는 것처럼 느릿느릿 생각할 수 있었다. 파타고니아의 목동들은 천천히 이 양떼에서 저 양떼로 옮겨 다녔다. 파비행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돌아다니는 작은 도시들의 목자가 되었다. 그는 대개 2시간마다 강 기슭에서 물을 마시거나 들에 풀을 뜯어먹으러 몰려드는 양떼를 만났다. 때로는 바다보다도 오히려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초원지대를 100km나 지난 뒤에 외따로 떨어져 목장에 출렁이는 물결 속에 사람을 잔뜩 태워가지고 자꾸 뒤로 끌고 가는 듯한 농가를 만나기도 했다. 그러면 그는 비행기 날개를 흔들어 그 농가에 인사를 했다. 산줄리안이 보임. 우리는 10분 안에 착륙하겠음. 기내 무전사는 이 통보를 연선 각 무전국에 보냈다. 마젤란 해협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는 2500km의 항공로에는 비슷한 여러 기항지 비행장들이 널려 있었다. 그러나 산줄리안 비행장은 밤에 경계선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프리카에서 기순 마을 중에 맨 마지막 마을이 미지의 세계 국경선 위에 놓여 있는 것과 같았다. 무전사가 종이 조각을 조종사에게 전했다. 레우가 하도 심해서 청동 소리가 리시버에서 왕왕거립니다. 산줄리안에서 쉬시렵니까? 파비행은 빙그레 웃었다. 하늘은 수조처럼 고요하고 그들의 전면에 있는 모든 기항지 비행장에서는 맑음, 바람 없음이라고 통보해 왔다. 그는 대답했다. 그대로 계속해 갑시다. 그러나 무전사의 생각에는 과일 속에 벌레가 들어있듯이 어디엔가 네우가 자리 잡고 있을 것만 같았다. 밤하늘은 아름답지만 그래도 이지러진 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썩어 들어가는 이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그는 매우 싫었다. 엔진 회전수를 줄여가며 산줄리안에 착륙했을 때 파비행은 몸이 개운하지 않았다. 인간의 생활을 부드럽게 해주는 모든 것이 그를 향해 오며 점점 커졌다. 그들의 집, 그들의 카페, 그들의 산책로, 가로수 따위가 다 그러했다. 그는 많은 정복을 성취하고 난 뒤에 자기 제국의 영토를 내려다보며 인간의 보잘것없는 행복을 발견하는 정복자와도 같았다. 파비행은 무기를 내려놓자 몸이 무겁다는 것과 뼈마디가 죄어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빈곤해도 재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니 그저 소박한 인간이 되어서 이제부터 변함없는 풍경을 창밖으로 내다보며 지내는 것이 절실한 욕망이기도 했다. 이 손바닥만한 동네에서도
그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 잡은 뒤에 자기 생활의 우연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한다. 파비eng은 여기서 오래 살며 이 땅의 영원한 한 부분이 되고 싶었다. 왜냐하면 1시간 동안 머무를 조그만 도시들과 그 묵은 담 속에 갇혀있는 정원들이 그에게는 자기와 관계없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동네는 비행기를 향해 올라오고 그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다. 그러자 파비eng은 우정이라든가 사냥한 여자들이라든가 흰 식탁보를 사이에 두고 아늑하게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서서히 몸에 익혀지는 것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어느새 동네가 비행기의 날개와 맞닿을 듯이 가까워졌고 돌담을 끼고 숨어있는 아름다운 정원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착륙하고 나서 파비eng은 돌담 사이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사람 몇 명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동네는 그 부동숙만을 가지고도 곧잘 자기 정열의 비밀을 지켜나갔고 이 동네는 파비eng에게 그 아늑한 품을 내맡기기를 거절했다. 동네의 아늑한 품을 정복하려면 행동을 단념했어야 할 것이다. 착륙한 지 10분이 지나자 파비eng은 다시 떠나야 했다. 그는 산줄리안을 돌아다 보았다. 그것은 이미 한 줌의 빛 그리고 한 줌의 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의 마음을 이끄는 먼지마저 사라졌다. 이제는 계기판이 안 보인다. 불을 켜야겠다. 그는 스위치를 넣었다. 그러나 조종석의 붉은 빛은 진한 파란빛 속에서 몹시 희미해 지침들을 붉게 비춰주지는 못했다. 그는 전구 앞에 손가락을 갖다 대어 보았다. 손가락은 선홍빛으로 희미하게 물들 뿐이었다. 너무 이르군. 그렇지만 밤은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라와 벌써 골짜기들을 캄캄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골짜기와 평야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벌써 동네에는 등불이 켜지고 그 성자들이 서로 응답을 하고 있었다. 그 역시 손가락으로 현등을 켰다 껐다 해서 마을에 응답했다. 등화 신호를 보고 대지는 긴장하고 있었다. 모든 집이 각각 자기 별에 불을 켜서 마치 바다를 향해 등대를 켜놓듯 커다란 밤을 향해 올려보냈다. 인간의 생명을 덮고 있는 모든 것이 벌써 반짝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밤으로 접어드는 것이 어떤 물구비에라도 들어가듯 조용하고 아름답게 행해지는 것을 파비eng은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조종석의 의자에 머리를 파묻었다. 지침의 라둠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 조종사는 차례차례 숫자를 점검하고 나자 마음이 흡족했다. 그는 자기가 공중에 든든히 자리 잡고 앉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강철제 날개를 건드려 보았다. 그 금속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금속은 진동하지 않았으나 살아있었다. 600마력의 엔진이 그 물질 안에 아주 고요한 생명줄기를 흐르게 해서 그 얼음같이 찬 강철을 빌로드같이 보드라운 살로 변하게 했다. 다시 한번 조종사는 비행하는 동안 현기증도 취기도 느끼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육체의 신비로운 활동만을 느꼈다. 지금 그는 한 세계를 상으로 받아
거기에 편안히 자리 잡기 위해서 팔꿈치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배전반을 또닥또닥 두드리고 스위치를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그리고는 몸을 약간 움직여 편안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다. 움직이는 밤이 짊어지고 있는 이 5톤에 달하는 금속의 움직임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위치를 찾아보았다. 그런 다음 보조 램프를 더듬어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한 번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가 해서 굴러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핸들을 하나하나 두드려 틀림없이 붙잡을 수 있도록 장림 3개에 대비해서 손가락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손가락이 그것을 잘 익히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램프에 불을 켜서 조종석을 정밀기계로 장식하고 물에 잠겨 들어가듯이 밤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을 다만 계기판을 통해 지켜보았다. 그 다음 아무것도 흔들리는 것이 없고 진동하는 것도 떠는 것도 없고 자이로스코프도 고도계도 엔진의 회전수도 일정한 것을 보자 그는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서 뒷덜미를 의자 등가죽에 갖다 댔다. 그리고 비행 중에만 맛볼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야경꾼의 모습으로 밤 한가운데에서 밤이 보여주는 인간, 즉 저 부르는 소리, 저 등불, 저 불안 따위를 발견한다. 어둠 속에서 홀로 반짝이는 저 별 하나, 저것은 외딴 집이다. 별이 하나 꺼진다. 저것은 사랑을 간직하고 문이 닫히는 집이다. 또는 슬픔을 간직하고 문이 닫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머지 세상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된 집이다. 램프가 놓여있는 탁자에 팔을 괴고 앉아있는 저 농부들은 자기들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크나큰 밤 가운데에서 그렇게까지 멀리 전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파비행은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동안 숨쉬는 깊은 공기의 물결이 비행기를 시켰다 내리쳤다 할 적에, 그리고 전쟁 중인 나라와 같은 심한 내우 속을 거쳐오며 그런 가운데서도 달빛이 새어나오는 데를 건너 지를 때, 또는 그 등불들을 차례차례로 정복한다는 기분으로 지나칠 적에 그 욕망을 발견하는 것이다. 저 농사꾼들은 자기들의 등불이 그 초라한 탁자를 비추는 줄로 생각하지만 저들에게서 80km나 떨어진 곳에서는 농부들이 무인 고도에서 바다를 향해 그것을 절망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 같아 벌써 그 등불에 부르는 소리를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것이다. 파타고니아선, 칠레선, 또 파라과이선의 우편기, 이렇게 3대가 남쪽, 서쪽, 북쪽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자정쯤 출발하는 유럽행 비행기에 이들이 실어오는 우편물을 실어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3명의 조종사는 각각 지붕 달린 배와 같은 육중한 덮개 뒤에 앉아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그들의 비행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뇌우가 몰아치거나 혹은 평온하거나 한 하늘을 비행했건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도시를 향해 마치 괴상하게 생긴 농부들이 산에서 내려오듯 천천히 내려왔다. 항공로 전체 책임자인 리비에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착륙장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 세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날이 그에게는 몹시 무서운 날이기 때문이다. 매분마다 전해지는 통보에 따라 리비에르는 무엇인가가 그의 탑승원들을 운명의 손에서 빼앗고 미지의 몫을 줄이고 어둠 속에서 구해내어 해변까지 끌어온다는 것을 의식했다. 인부 한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무전국에 메시지를 전했다. 칠레선 우편기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등불이 보인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조소, 오리지아나 리비에르에게 이 비행기의 폭음이 들려올 것이다. 밀물과 썰물로 가득 찬 바다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가지고 놀던 보물을 해변에 돌려주듯 밤이 벌써 비행기 한 대를 인도하는 중이었다. 조금 더 있으면 밤은 나머지 비행기도 내어줄 것이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청산되는 셈이다. 기진맥진해진 탑승원들은 자러 가고 새 탑승원들이 교대할 것이다. 그러나 리비에르에게는 휴식이란 있을 수 없다. 이번에는 유럽행 비행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불안을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공을 쌓은 분투가가 처음으로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놀라는 것이다. 비행기가 도착하는 것이 전쟁을 끝마치고 행복한 평화시대를 열어주는 그 승리가 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에게는 단지 이제부터 걸어야 할 1000걸음에 앞서 한 걸음을 떼어놓은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리비에르는 자기가 오래전부터 대단히 무거운 물건을 쳐들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휴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노력이라는 큰 짐을 말이다. 나는 늙어가는구나. 자신의 행동 안에서 마음의 양식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는 늙어가는 것이다. 그는 여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가 늘 물리쳐온 아늑한 느낌의 무리가 우울한 소리를 내며 그에게 달려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대양 같은 것이었다. 그래, 그것들이 이렇게까지 내게 가까이 왔단 말인가. 그는 인간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그것을 늙은 이후로, 즉 시간이 있을 때 해야지 하며 조금씩 미루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사람이 어느 날 정말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는 한 것처럼, 마치 인생의 종말이 오면 그가 상상하는 그 평화를 차지하게 되기는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쩌면 승리도 없을지 모른다. 모든 우편물이 다 도착한다는 법도 없는 것이다. 리비에르는 늙은 정비감독 루루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루루도 역시 40년째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노동에 모든 힘을 바쳐왔다. 그는 밤 10시나 자정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가는데 새로운 세계가 그 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도피해 나가는 것도 아니었다. 둔중한 머리를 쳐들고 검푸르게 된 프로펠러 회전축을 가리키며 요놈이 아주 단단히 버텼지만 결국 해치우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리비에르는 빙그레 웃어 보였다. 그리고 프로펠러 회전축을 들여다보았다. 그에게 직접 의식이 돌아온 것이다. 공장의 말에서 이 부속도를 좀 더 빼기 쉽게 맞추라고 해야겠네.
그는 파진 곳을 손가락으로 또드락거려 보고 나서 다시 루루를 열심히 쳐다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살을 보자 우스운 질문이 그의 입술을 근지럽게 했다. 그는 그것이 우스웠다. 루루, 자네는 살면서 연애를 많이 했나? 연애요? 소장님, 그다지. 자네도 나랑 같군. 시간이 없었단 말이지. 뭐 별로 시간이. 리비에르는 그의 대답에서 그가 애조를 띄었나 알아보려고 그의 목소리를 유심히 들었다. 그러나 그의 대답에 슬픈 빛은 없었다. 루루는 자기의 과거 생활에 대해 훌륭한 널빤지를 다듬어 놓은 몫가 자 됐다 하고 느끼는 것 같은 고요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 내 일생도 다 되었다 라고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그는 피로에서 오는 서글픈 생각을 모두 물리쳐버리고 경납고 쪽으로 조금씩 발길을 돌렸다. 칠레선의 비행기가 폭음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저 엔진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폭음이 이어졌다. 불들이 켜졌다. 항공 표지의 붉은 정등들이 경납고와 무전탑과 사각형 착륙장 위치를 보여주었다.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왔다. 비행기는 벌써 탐조등의 빗살속을 구르고 있었다. 어떻게나 번쩍거리던지 새 비행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윽고 비행기가 경납고 앞에 멈추자 기계공들과 인부들이 몰려와 우편물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펠르랭 조종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니 내리지 않고 뭘 하는 거야? 어떤 신비로운 일에 골몰하고 있던 조종사는 대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그는 자기 안을 지나가는 비행기의 폭음에 아직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리라. 그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고 몸을 앞으로 굽혀 무엇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자기의 상사들과 동료들에게 몸을 돌리고 자기 소유물이라도 둘러보듯 점잖게 그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그들을 세어보고 달아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명절날 같이 환히 밝혀놓은 이 경납고를 그리고 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과 또 좀 더 멀리 떨어진 분주한 도시와 여인들과 그 열기를 자기가 얻어냈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자기의 널찍한 양손에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과 같이 쥐고 있는 것이었다. 저들을 만질 수도 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그들을 욕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는 처음에 저들이 무사태평하게 살며 달이나 구경하면서 우두커니 있다고 욕을 해줄까도 생각했으나 정작 입에서 나온 말은 마음 무른 소리였다. 한 잔 내게. 그는 비행기에서 내렸다. 자기 비행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졌다. 오늘은 정말이지? 이만하면 다들 알아들었으리라 짐작하고 그는 가죽으로 만든 비행복을 벗으러 갔다. 음울한 감독과 말수가 적은 리비에르와 펠르랭을 태운 자동차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달릴 적에 그는 서글퍼졌다. 이를 그르치지 않고 해치우는 것이라든지 땅에 내려서 원기 있게 굵직한 욕지거리를 해대는 것이 즐거운 일이기는 하다. 그것은 얼마나 벅찬 기쁨이냔 말이다. 그러나 그 다음 지난 일을 회상할 때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것이다. 태풍 속에서의 싸움. 적어도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진실한 것이다. 그러나 사물의 얼굴은 그것들이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때의 얼굴은 진실하지 않다. 그는 생각했다.
그건 혁명과 같은 것이다. 얼굴들이 약간 창백해지는 정도지만 실제는 몹시도 변하는 것이다. 그는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그는 태평스럽게 안데스 산맥위를 날고 있었다. 겨울 눈이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고성에 평화를 깃들게 하듯이 겨울 눈이 어마어마한 덩어리 위에 평화를 깃들게 했다. 200km나 되는 산맥에는 사람 하나, 생명의 호흡 하나, 노력 하나 없었다. 그러나 6000m 높이를 날며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또 달랐다. 깎아지른 듯한 산봉우리들과 수직으로 떨어지는 암석 외토와 기막힌 정적만이 있을 뿐이었다. 트풍가토 봉 근처를 비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렇다. 그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것이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만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누가 보고 있을 적에 느끼는 것과 같은 거북살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는 너무 늦게 또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분노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위들 틈에서 스며나오는 것을, 그것이 눈에서 솟아나온다는 것을 그는 무엇으로 짐작했을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를 향해 오는 것이 없었고 아무 음흉한 폭풍도 다가오는 것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도 별로 다르지도 않은 세계가 당장 다른 세계에서 생겨나고 있었다. 펠르랭은 왠지 알 수는 없었지만 가슴을 죄었다. 회색빛이 약간 더 짙을까 말까한 그 더럽혀지지 않은 산봉우리들, 그 산등성이들, 그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한때의 민중처럼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싸워야 할 것이 없는데도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중이었다. 뛰어오르려는 짐승처럼 그는 근육을 긴장시켰다. 그런데도 그의 눈에는 고요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 고요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상한 힘을 지니고 있는 고요함이었다. 그 다음은 모두가 날카로워졌다. 그 산등성이며 그 산봉우리들이 모두가 뾰족해졌다. 그것들의 모습은 세찬 바람을 뚫고 들어가는 뱃머리처럼 느껴졌다. 그런 다음에 그 뱃머리들이 전투 위치에 배치된 어마어마한 배들처럼 그의 둘레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만 같았다. 그러고는 공기와 한데 섞여 먼지가 일었다. 그 먼지는 돔 모양으로 눈을 스치며 천천히 올라와 퍼졌다. 그래서 그는 어쩔 도리 없이 태각할 구멍을 찾으려고 돌아보다가 몸을 덜덜 떨었다. 안데스 연봉이 뒤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젠 죽었구나. 앞쪽에 있는 한 산봉우리에서 눈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눈을 뿜는 화상 같았다. 그러고는 약간 오른쪽에 있는 다른 산봉우리에서 그 다음은 모든 봉우리에 차례차례로 어떤 보이지 않은 다른 박질꾼이 부딪히며 달려간 듯이 차례차례로 부딪힌 것처럼 불이 붙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공기가 소용돌이치자 조종사 주위에 있는 산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격심한 행동은 자취를 별로 남겨놓지 않는 법이어서 그는 자기를 엄습했던 저 커다란 동요를
이미 기억 속에서 찾아낼 수가 없었다. 다만 자기가 그 회색 불꽃 속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싸웠다는 것이 생각날 뿐이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태풍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것과 맞부딪히게 된다면 정말로 기가 막히는 일인 것이다. 그는 그 수많은 모습 중에서 한 모습을 알아내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이미 잊어버리고 말았다. 리비에르는 펠르랭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사람은 20분 후에 차에서 내리면서 몸이 노곤하고 무거운 기분으로 군중 속에 들어가 섞일 것이다. 그는 아마 피곤하다. 더러운 놈의 직업이야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의 아내에게는 안데스 산 위보다는 여기가 낫지 하는 따위의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애착을 느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바로 전에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경험한 길이었으니까. 그는 몇 시간 동안을 그런 배경의 뒤쪽에 있으면서 자신이 이 도시를 이 등불들 속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귀찮기는 해도 친밀감이 느껴지는 어린 시절의 버틀에게 인간적인 작은 약점까지도 모두 다시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어떤 군중 속에서든지 그 사람이라고 꼬집어낼 수는 없지만 놀라운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자신도 그것을 모르고 있기는 하지만 리비에르는 찬미가들을 싫어했다. 그들은 모험의 신성한 성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의 감탄은 그 모험의 의의를 모독하고 모험을 행한 사람의 가치를 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펠르랭은 어떤 빛 속에서 엿본 세계가 어떤 값어치를 지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속된 찬사를 몹시 경멸하는 태도로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리비에르는 어떻게 잘 해치웠나? 하고 그를 칭찬했다. 그러면 마치 대장장이가 모루 이야기를 하듯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비행에 대해 간결하게 대답했는데 리비에르는 펠르랭의 이런 점이 좋았다. 펠르랭은 먼저 도망갈 길이 끊어졌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는 거의 용서라도 청하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저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눈이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세찬 기류가 그를 1000m 높이까지 올려주는 바람에 구원을 받았다고 했다. 저는 산맥을 넘어 비행하는 중에 쭉 산봉우리와 가지런한 높이로 난 모양입니다. 그는 또 눈이 날아들어 통풍구를 막았다며 자이로스코프와 통풍구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성에가 하얗게 꼈단 말입니다. 조금 지나자 다른 기류가 그를 3000m까지 내리질렀는데 그는 어째서 아직 아무것과도 충돌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이미 평야 위를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벼랑간 맑게 개인 하늘로 접어들면서야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그때 움막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멘도사에도 폭풍설이 있었던가? 아니요, 쾌청, 무풍 속에서 착륙했어요. 하지만 폭풍이 내 뒤를 바싹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그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폭풍을 묘사했다.
꼭대기는 아주 높게 눈구름 속에 잠겨 있었는데 아래쪽은 검은 용암이 흐르듯 평야 위에 서려 있었고 하나씩 둘씩 도시들이 폭풍설에 잠겨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걸 여태껏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생각에 마음이 어쩌나졌는지 입을 다물었다. 리비에르는 감독을 돌아다 보았다. 그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태풍이었지. 우리는 경보를 너무 늦게 받았단 말이야. 하긴 이 태풍은 안데스 산맥을 넘어오는 일이 없거든. 이번 태풍이 동쪽을 향해 그 줄기찬 다른 박쥐를 계속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감독은 고개만 끄덕였다. 감독은 망설이는 것 같더니 펠르랭 쪽으로 몸을 돌리곤 목 힘줄을 움직였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는 않았다. 잠깐 생각하더니 앞을 똑바로 내다보는 것으로 자신의 그 우울한 위험을 해보겠다. 그는 짐을 들고 다니듯 이 우울을 지니고 다녔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슨 일 때문에 리비에르가 오라고 해서 그 전날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그는 커다란 양손과 감독으로서 위험을 거부스럽게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는 허황된 공상이나 기백을 칭찬할 권리가 없었다. 그는 직책상의 착실함만 칭찬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는 함께 한 잔 술을 나눌 권리도 없었고 동료에게 반말을 짓거릴 권리도 없었다. 그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우연히 같은 기항지 비행장에서 다른 감독하고 만나지 않는 한 농담 한마디 할 권리도 없었다. 재판관 노릇을 하기란 힘이 드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 그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나는 일 앞에서 천천히 머리만 끄덕였다. 그것은 사람들의 양심을 불안하게 만들어 회사의 물자를 유지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왜냐하면 감독이란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고서를 쓰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리비에르에게서 아래와 같은 편지를 받은 뒤로는 그 보고서에 무슨 새로운 제도라든가 기술상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을 단념했다. 로비노 감독은 시가 아닌 보고서를 우리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는 능력을 발휘해서 직원들의 정신을 한층 고무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매일 먹는 빵에 덤벼들듯 사람들의 결점을 파고들었다. 술을 마시는 기계공에게, 밤을 새우는 비행장 주임에게, 착륙할 때 비행기를 덜커덩 뛰게 하는 조종사에게도 덤벼들었다. 리비에르는 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는 명석하진 않아도 도움이 되는 친구다. 리비에르가 만들어 놓은 규칙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비노에게 있어서는 규칙을 안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로비노, 늦게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일제 정근 수당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어느 날 리비에르가 말한 적이 있었다. 불가항력의 경우에도요? 안개가 끼었을 때도요? 안개가 끼었을 때라도요. 이리하여 로비노는 불공평한 처사를 하는 것도 꺼리지 않을 만큼 아주 꿋꿋한 상사를 곁에 둔 것이 일종의 자랑거리로 여겨졌다. 로비노 자신도 이런 무례한 고난에서 어떤 위험을 얻을 수 있었다. 그 후로 그는 비행장 주임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 6시 15분에 출발시켰으니 당신에겐 수당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비노 씨 5시 반에는 10m 앞도 내다보이지 않았는걸요. 그건 규칙이니까요. 하지만 로비노 씨, 우리가 안개를 쓸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비노는 그의 신비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는 회사의 지도급 인물이었다. 팽이 같은 이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만이 직원들을 벌함으로써 어떻게 날씨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다. 라고 리베르는 말했다. 조종사가 기계를 파손하면 보존 수당을 잃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장이 수풀 위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요. 로비노는 이렇게 물었다. 수풀 위에서 일어났을 적에도. 그래서 로비노는 하라는 대로 실행했다. 그 후 그는 대단히 기분 좋은 말투로 이런 말을 했다. 미안하지만, 아주 대단히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고장을 다른 데서 일으켰어야 했단 말씀이야. 그렇지만 로비노 씨,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규칙이 그러니까요. 리베르는 생각했다. 규칙이라는 것은 종교의식과 비슷한 것이다. 이 종교의식은 조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을 단련시켜준다.